베놈2 레드 데어 비 카니지 줄여서 베놈2가 두 번의 개봉을 연기 끝에 국내에서는 이번 10월 13일 개봉했습니다. 처음 발표했던 개봉일인 작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는 거의 1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새삼 코로나19가 영화 시장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놈2는 전작인 영화 베놈의 후속작입니다. 당연히 베놈의 결말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물의 성격, 서사 또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 없는 사족을 늘어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작인 베놈 중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을 이번 리뷰에서는 단점으로 굳이 언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놈의 캐릭터 붕괴, 그러니까 원작 파괴니 코믹스의 베놈은 이렇지 않다느니 이게 무슨 안티히어로니 하는 불만은 한 수 접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마블 유니버스의 베놈은 공개를 했고 영화가 원작과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티히어로지만 어디까지나 히어로인 만큼 영웅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전작에서 베놈은 빌런과 거리가 멀었고 이에 대해서 비판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번엔 코믹스와는 다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버전만의 매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전작에서 베놈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이번에는 카니지라는 최강의 빌런을 출연시키며 두 신비오트 간의 숨막히는 혈점에 중점을 둘 것이고 흐지부지 처리됐던 베놈과 에디 브록의 관계도 대중의 조언을 받아들여 더 깊이 고민할 것이라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베놈과 에디 브록의 공생관계는 더 긴장감이 없어졌고 스토리는 전형적이다 못해 예상을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행동들도 전작 설정과 어긋나 있어 몇몇 장면들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플롯은 엉성하기 짝이었고 번역에 문제가 있던 건지 대사가 원래 좋지 않았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말을 하는지 뜬구름 잡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심지어는 자막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장점이라면 베놈은 여전히 코믹스를 뚫고 나온 듯한 엄청난 싱크로를 보여주며 카니지 또한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톰 하디는 전작처럼 준수한 연기를 보여줍니다만 에디 브록이 이번 영화에서 너무 캐릭터가 좋지 않은 게 문제였죠. 우디 해럴슨 또한 고군분투하는데 한 사람의 연기로 어떻게 구제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눈물겨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재밌습니다.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히어로 중 한 명인 스파이더맨의 최대 숙적이자 코믹스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베놈의 영화가 연속해서 헛방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죠. 인지도, 외형, 배우, 세계관과의 연결고리, 캐릭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비해 매력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팬으로서 참 아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놈2 레드 데어 비 카니지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죠. 마틴 스콜세지는 마블과 같은 프랜차이즈 영화와 시네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시네마란 그가 알고 있는 영화란 가능의 감각을 넓히는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받고 사랑받는 모순적인 모든 순간들, 때로는 역설적이고 처절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필름에 담아내는 가치 있는 작업이 영화라고 말이죠. 즉 좋은 영화란 리스크를 짊어지고 새로운 감정의 지평을 열 때 진정한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영화, 시네마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영화를 오늘날 마블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영화라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마블의 영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가복제라고 표현했죠. 시장을 조사하고 사전 모니터 테스트를 거쳐 분석과 수정을 반복하다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영화를 출시하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즉 화려한 장면을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이어부신 것일 뿐 본질은 똑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의견의 반 정도는 찬성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저 역시 마블이 이런 공정화를 통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의 입지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반대하는 이유는 마블의 영화 중에서도 충분히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영화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영화 제작이 빠르게 가속화되며 일정 포맷의 영화를 연속해서 찍어내던 건 마블 이전 50년대 할리우드 때가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이번 베놈2를 보고는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만들던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나 이제는 영화를 영화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쿠키 영상이나 떡밥으로 설레발으시면서 관객을 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샹치에서는 개봉 전부터 예고편의 인터뷰에서 어보미네이션을 언급했으며 이번 베놈2에서는 역대급 쿠키 영상을 기대해달라며 주의를 끈 바 있습니다. 쿠키 영상은 뒤에서 내용을 언급하겠지만 베놈2 쿠키 영상이 역대급 쿠키 영상은 맞았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충족시키는 내용이었으며 얼마나 강렬했으면 영화가 끝난 뒤 문을 나서는 관객들도 하나같이 모두 쿠키 영상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관객들은, 그리고 저는 베놈2를 보러 간 거지 베놈2 쿠키 영상을 보러 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쿠키 영상이 대단하다는
한들 영화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엔딩 크레딧 이후에 쿠키 영상이 배치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쿠키 영상을 영화의 좋은 부분이라고 홍보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 저는 쿠키 영상 마케팅이 자기네들이 봐도 형편없는 영화의 수준을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다음은 괜찮을 거라는 식의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솔직히 이번 베놈2에 베놈이라는 캐릭터를 빼고 쿠키 영상이 없다고 한다면 영화 자체로 누가 좋은 평가를 내릴까요? 줄거리를 살펴보죠. 소년원에 수감 중인 클리터스 캐서디와 슈리크의 과거를 훑으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뮤턴트 소감소인 레이븐 크로프트와 독신의 숙주 패트릭 멀리건의 복선을 초반부터 나열하며 다소 속도감 있는 전개를 펼치죠. 라이프사 사건 이후로 언론사계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한 에디 브록은 꺼림칙하지만 연쇄살인마 클리터스 캐서디 사건을 맡으며 전화위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디 브록과 베놈의 관계는 아직까지 서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와중 힘을 합쳐 클리터스 캐서디가 숨겨놓은 시신의 위치를 찾아내는 게 본격적인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처음 부분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사람의 머리를 씹어먹을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베놈의 위험성과 사건을 순식간에 해결해버리는 유용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에디 브록이 그 유용함 때문 베놈의 숙주 노릇을 포기할 수 없고 베놈 또한 호환성이 좋은 숙주인 에디 브록과 공생한다는 흐름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영화 조디악처럼 연쇄살인마의 수수께끼를 무겁게 다룰 것 같은 초반 분위기와 다르게 허망하게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쉬웠지만 스릴러 영화도 아니니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었습니다. 에디 브록의 과거에 대한 암시도 가볍게 언급이 됐으니 이 뒤가 좀 더 기다려졌죠. 솔직히 저는 그냥 다 제쳐두고서라도 에디 브록과 베놈의 아슬아슬한 공생관계 그리고 피 튀기는 액션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성공했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영화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베놈이라는 캐릭터를 원체 좋아했기 때문에 저번 작품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해 실망한 만큼 이번에는 기대를 낮추고 애당초 관대하게 영화를 관람할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작은 기대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죠. 이후 베놈과 에디 브록의 일상 부분부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찍었는지 모르겠는 장면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일단 둘의 목적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베놈이 에디 브록에게 심각하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서로에 대한 이용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화 기생수에서 시니치와 미기의 관계는 겉으로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철저히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움직일 뿐 그 사이에 어떠한 감정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다가도 둘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아마 미기는 처음 숙주를 바꿀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시니치의 뇌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실행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둘 사이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과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베놈과 에디 브록을 친구라는 아주 편리하고 간단한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언제 살인을 저지를지 모르는 외계 생명체와의 동거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죠. 심지어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베놈이 에디 브록의 말 한마디면 바로 자제력을 찾으니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앤에게 실현당한 에디 브록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클럽에서 그리움의 에디 브록을 찾는 베놈을 보여줄 거면 적어도 왜 그렇게 친한지 그 이유를 알려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그 부분조차도 설명을 해주지 않죠. 심지어는 숙주를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에디 브록이 너무 무능력하게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각하게 하는 일이 없으니 토마디가 아무리 열연을 펼쳐도 인물에게 전혀 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의 특징을 살려 추리력을 보여주는 건 슈리크의 본명의 약자를 알아내는 수준에서 그칠 뿐이죠. 그 이후에는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베놈부터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걸까요? 이야기로 돌아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유예되었던 클리터스 캐서디는 에디 브록으로 인해 사형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리터스 캐서디는 에디 브록에게 취재를 요청하고 에디 브록은 이를 수락 베놈과의 접촉으로 이어지죠. 클리터스 캐서디가 에디 브록을 도발하자 베놈이 이를 못 참고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옆에 떡하니 교도관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베놈을 못 본 건 뭐 눈이 안 좋았거나 딴짓 중이었겠죠? 그리고 취재 기회를 놓쳤다며 분노한 에디 브록과 베놈은 크게 싸우게 됩니다. 둘은 헤어지고 사형장에 들어선 클리터스 캐서디는 카니지로 각성하게 됩니다. 카니지의 전투 장면은 청소년 관람 불가를 처음에 염두에 두었으나 관람 등급이 낮아지면서 유혈 장면을 모두 제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투 장면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장면을 무리하게 삭제한 티가 너무 많이 나 심각하게 단절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 특히 카니지가 소용돌이를 만드는 장면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너무 어색해 보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탈옥에 성공한 클리터스 캐서디는 슈리크를 레이븐 크로프트에서 탈출시키고 뮤턴트인 슈리크의 소음 능력이 카니지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암시가 펼쳐지며 영화는 마지막 성당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결혼식에 하객으로 납치당한 앤과 패트릭 멀리건을 구하기 위해 베놈이 난입하고 카니지와의 마지막 대결로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이 정도로 산으로 가버리니 이제는 어떻게 수습할지가 더 궁금해지더군요. 클리터스 캐서디의 대사는 마지막까지 내 반쪽이니 부서진 천산이 여전히 의미를 전혀 모르겠더군요. 사연 많은 악당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으나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베놈이 빨간 놈과는 싸우지 않는다는 대사도 관객의 유추를 요구하고 있으니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찾아본 결과 신비오트 중에서 빨간색은 정신 이상이 있으므로 위험하다는 설명이 있더군요. 마지막 액션 장면은 삭제 장면이 티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여전히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얼굴을 보고 결혼식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나 하던 애는 그냥 판에 박힌 90년대 액션영화 히로인 같은 역할만 합니다. 그냥 소리나 지르다가 베놈이 구하러 와주길 기다리기만 하더군요. 연출은 스파이더맨과 MJ의 오마주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놈과 앤 서로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번갈아 보여주는데 너무 뜬금없는 연출이라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카니지를 처치하는 과정은 더 최악입니다. 영화는 도저히 카니지를 해치울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갑자기 슈리크를 태세전환시키기에 이릅니다. 사람 납치하고 사이코 같은 면은 어디 갔는지 갑자기 이건 너무 심하다며 베놈과 협공을 펼쳐 카니지를 쓰러뜨리죠. 클리터스 캐서디와 카니지는 분리되고 베놈이 이 둘을 모두 먹어버리고 상황은 종료됩니다. 에디 브록에게 마지막까지 우정 타령하는 클리터스의 머리를 먹어버리는 게 이 영화에서 제일 속 시원했던 베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에디 브록과 베놈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외딴 섬으로 피신하고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경찰에 자기만 넘기라는 베놈의 우정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이렇게 착한 친구가 여태까지 사람 머리는 어떻게 먹었는지. 실망스러웠던 영화와 달리 마지막 쿠키 영상은 베놈 팬에게 있어서는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았습니다. 바로 모두가 바라고 기대했던 멀티버스로 인해 스파이더맨이 있는 세계로 베놈과 에디 브록이 넘어오게 된 것이죠.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TV에 방영되고 화면을 탐욕스럽게 베놈이 핥으며 쿠키 영상은 종료됩니다. 저도 이 쿠키 영상을 보고 무서웠던 점은 이런 망작 뒤에 다시 한번 속편이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베놈 3가 나오면 영화관으로 가지 않겠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다음 속편은 정신 차리고 마블에서 본격적으로 제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죠. 패트릭 멀리건의 톡신 복선이 남아있긴 하지만 차라리 없던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뮤턴트인 슈리건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쏘고도 카니지가 나타났을 때 괴물 운운하며 우왕좌왕했던 인물인데 기대할 게 뭐가 있나요? 바로 뮤턴트 확인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